잠시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인플레이션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이번 금통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번 회의에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다음 달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금리 인상을 놓고 썸과 세버럴로 나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미국이 사실 두 가지 분열 때문에 예. 증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박스권에 깔려 있고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부채 협상을 두고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간에 이 분열이 된 상태고요. 오늘은 5월 달 초에 열렸던 FOMC 의사록에 썸과 세버럴에서 이 FOMC의 금리 결정 보드 멤버들이 예. 사실 의견이 갈려서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분열이 역시 증시에 부담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 때문에 3대 지수가 오늘은 동반 하락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 초에 5월 FOMC 의사록의 발표 이전에 방송을 통해서 미 연준이 대분열을 하고 있다 하는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FOMC 의사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얘기를 이러면 연준 3인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중로로 들어섰다. 그러면 연준 3인방은 누구냐 하면 1위 파월, 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는 내정자인 제이콥 제퍼슨, 그 다음에 3위는 뉴욕은행 윌리엄스, 신중로로 바뀐 데 대해서 여기에 물러드라든가 카시크라우튼 전통적 매파는 반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이 오늘 발표됐던 FOMC 보드 멤버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소수론이 되겠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페드가 너무 정책 대응이 무디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브럴은 다수 의원, 다수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경기 부양도 같이 고려해야 될 때다는데요. 썸은 소수 사람이고 세브럴은 다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시카고 페드 배치가 5월 FOMC 의사록이 나오고 온 이후에 조사를 보면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이것에서 74%까지 올라간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 5월까지는 금리가 0.25%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통화정책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올리는 고, 그 다음에 멈추는 스탑,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홀드 원칙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6월 달에 금리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까지 홀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8월 달에 통화정책의 대방향을 여러 석학들이 같이 모이는 잭슨 미팅을 통해서 검토하고 또 미국 경제의 데이터 디펜던스에서 미국 경제 상황을 보고 새로운 회계연도인 10월 1일 이전에 사실 통화정책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방안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 나온 미국 증시 관련 소식들 체크해봤고요.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중국과 관련해서는 리오프닝 효과가 상당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중국 주가 지금 떨어져도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예.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를 이렇게 가고 일부에서는 경기 부양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과 관련돼 있고 모을거 증권사 이렇게 회장께서도 중국과 관련돼서 강하게 최근까지 추천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상당히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Great China Exodus 현상,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인 자금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쪽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상해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올해서 연중 최고치인 3,418에서 어제는 3,203이다. 요거 며칠입니까? 불과 며칠입니까? 예. 한 달도 못 된 기간에 상해 지수가 7% 급락해서 사실 그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항의가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한번 해라 그랬는데요. 방송을 워낙 Great China Exodus 현상으로 이렇게 세게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한쪽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중국 내에 들어갔던 외국 기업 많이 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인은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시진핑 악재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공산당 대회 이후에 중국이 미중과 갈등이 더 격화가 됐고 그다음에 애국주의 성향이 되게 국수지라 표현할 만큼 애국주의 성향이 더 강화됐고 내수전 아니니까 예. 같은 각도에서 이전에 8%는 수출하면 한국 기업에 떨어졌고 한국 그 투자가 데 떨어졌습니다는 내수전 아니니까 중국에서 6% 8% 간다 하더라도 중국에 고스란히 떨어진다. 그럼 밖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남을 게 없다. 이 예. 측면이고 두 번째는 투자 환경 전체적인 측면이죠. 지금까지 중국은 Extensive Growth Path에서 지금 Intensive Growth Path로 내연적 성장이니까 당연히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고금리, 고규제, 그 다음에 고임금 이런 쪽에 휴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좀 이렇게 줄기차게 중국에 대해서 추천하는 금융사 CEO라든가 이런 회장들이 한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자금에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봇해서 인플레 잡히고 그 다음에 금리나 이렇게 해서 대전환인데 글로벌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것이 인도 쪽, 그다음에 일본 쪽, 한국 쪽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중국 증시의 자금 이탈이 의외로 빠른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공산당 대회에 작년 10월부터 하는데 최근 들어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금들이 대부분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일부에선 인도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도 ETF,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2차 전지 같은 2차 전지가 중국의 2차 전지보다 더 수익률이 높고 최근에는 일본 증시가 가장 강하게 떠오르고 이런 쪽에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중국이 기본 경제 운영체를 바뀌지 않으면 또 미국과 이렇게 마찰 관계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걸 아무리 제도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느껴야 되거든요. 느끼는 수준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면은 올해 네 번째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번 회의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금통위원이 전부 보드 멤버죠.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예.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보드 멤버고 미국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두 가지 있죠. 보드 멤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의 그 보드 멤버들 FOMC 의사록에서는 썸과 세브럴로 나눠져 있습니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0일에 4월 20일에 이렇게 새로운 금통위 멤버들이 구성돼 있었죠. 그래서 장형성 서울대 교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박준섭 전 조달청장인가요? 제가 기억되기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성향이 이전에 사실 4월 달까지 이렇게 보드 멤버로 참여했던 주상영, 박기영 의원들보다는 비둘기파로 해석되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은 썸과 세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은 대체로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비둘기적인 상향이 많고 그다음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특정 학교, 그다음에 특정 과로 구성되어 있는 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위원들이 첫 회이기 때문에 자 미국은 나눠졌다고 해서 예스맨 한국은 예스맨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예스맨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이머스 만장일치죠 이러는데요. 이게 외국에서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예스맨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수기다, 거수기다, 거수기다. 그래서 미국과 대조전 시각이다 하는 이런 쪽에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실 평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가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지 않습니까? 예. 다원화 하더라도 그 개인적인 성향에서 보면 진짜 훌륭하시죠, 전부. 근데 밖에서 바라보는 평판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권자들이 이런 문제를 꼭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원화를 반영한다 하면서 정작 사람들은 특정 학교, 특정
이렇게 괄호를 구성하면 그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스맨을 유네이버스다, 만장일치다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하는데 밖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수기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금리 문제는 지난 2월달, 4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뭐 이번에 페드 멤버들도 다수론이 6월서부터 금리를 동결한다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약 95% 이상이 동결로 됐으니까. 그러면 세 차례 금리 동결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한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멤버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이런 겁니다는 향후에 이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K 점도표로 본다면 사실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시사하느냐, 이번에 시사하느냐 이 여부도 굉장히 새로운 멤버가 비둘기 페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관전 포인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향후 K 점도표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세 차례에서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사실상 금리 인하 국면이다. 이걸 정책적으로 언제 반영하느냐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하는 측면에서 노무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둡게 보는 시각은 8월 이후서부터 금리 인하 국면으로 들어야 않느냐. 그래서 연내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IMF 방식을 자꾸 따라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도 당신이 있었던 IMF의 전망대로 현안 얘기하고 나중에 경제 전망하는. 근데 IMF의 방식과 한국과 같은 이런 한 단일 국가의 방식에 있어서는 굳이 IMF 방식을 쫓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쪽에 이렇게 논쟁거리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많은 것을 고쳐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는 미국의 페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향후에 금리 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후에 열리게 될 금통위 여권, 우선 외형상으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죠. 우리가 사실 통화정책의 선제성으로 보면 물가가 조만간 잡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금리를 계속해서 잡기 위해서는 매파 성향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MZ과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통화정책의 프리엠프티를 감안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 쪽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하는 쪽도 눈치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대목입니다. 인플레 잡히고 있죠. 한은의 제1선 목표, 그동안 매파에 가장 이렇게 뒷받침했던 국가는 인플레 문제는 완전히 잡히고 있죠. 저는 완전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5월 기대 인플레가 3.5%입니다. 그다음에 아직 5월 달에 발표했지 않습니다는 4월 CPI가 3.7%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감안해 볼 때 저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기준금리 3.5%, 기대 인플레 3.5%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국제효과라든가 뭔가 이렇게 한 달간에 하락되는 모습을 보면 4월 달 CPI 상승률이 3.7%가 5월 달에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는 3.5% 정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일단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번에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보다도 좀 편한 여건이다. 두 번째는 한미 간 금리 차가 1.75%로 5월 초에 벌어졌죠. 그래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자금 이탈, 미국 자본 이탈,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시각에 된 데 반해서 미국 자본들 1.75%포인트 이렇게 사상 최대에서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본 잘 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1.5% 벌어졌을 때 약 7조 정도 들어가고 1.75% 벌어졌을 때 2조 정도 들어와서 이 문제도 역시 외국 자본 이탈에 따라서 한미 간 금리 차에 따라서 외국 자본 이탈 문제도 오히려 지금 거꾸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환율까지도 안정시키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금통위 여건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금통위원들의 멤버들의 편한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했던 가계부채도 사실 한 14조 정도인가요? 제 기억으로 14조 정도 절대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어떤 회의보다도 이번 회의는 외형상으로 보면 금통위원들이 편하게 금통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이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창용 총재가 주도하는 통화 정책이 잘 추진돼서 인플레이션 과연 잡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한은은 이례적으로 사실 한은의 통화 정책이 잘 돼서 그렇다 하는 이렇게 하는데요. 예. 해당 기간이 추진했고 해당 기간 잡히다 해서 해당 기간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남이 보기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첫 번째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한해의 통화 정책의 역할일까 하는 측면을 시청자 여러분 같이 일부에서 이창용 총재의 그 공이다 하는 쪽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에 잡히고 있죠. 근데 지금 인플레가 잡히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오늘 발표했던 영국도 그렇고 예. 전부 뭐냐 공급적 요인이 변화돼서 공급적 요인에 대해서 인플레가 잡히는 거다. 금리 인상은 사실상 총체적인 측면에서 총세 인플레 대책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국제 유가가 130달러에서 지금 70달러 내외로 떨어진 상태고요. 오늘 영국의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은 물가가 잡혔다. 8.7%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 공급적 요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그러고요. 공급망 부분에 이렇게 완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각종 공급망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갔던 측면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는 금리 인상 효과로 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하는 이론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물가 지금 한해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미국의 CPI 물가를 이렇게 보면 자, 작년에 6월 달에 9.1%, 올해 그 4월 달에는 4.9%입니다. 한해 이렇게 소비자 물가의 이렇게 하락폭보다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영국도 오늘 발표했습니다는 8.7%면 천연가스라든가 뭔가 이게 사실 그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약 90%의 통계 분석상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보면 90% 정도가 천연가스 이렇게 하락된 이런 그 가격의 하락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물가가 잡히는 것이 금리 인상의 효과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이렇게 확대되는 일부 금통위원들은 뭐 분명히 외자 이탈이죠.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쪽이 사실상 최근까지 주장했었죠. 예.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자,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쪽의 한미 간의 이 여건을 보면 역자본 이탈이지만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자금 이탈이라는 것은 두 가지다. 한국이 뿜어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여건이들 같이 감안해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도 지금 피벗이죠.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 침체죠. 미국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게 자금이 들어오는 여건이 한미 간의 금리 차보다 더 클 때에는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외자 이탈보다는 사실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한국의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공가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절대 규모가 감소됐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보다는 이 효과도 크겠습니다는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감독 당국의 노력 그다음에 사실 시중은행을 이렇게 통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주도로 인해서 행정지도로 금리가 올릴 때 과거에는 대출 규모가 대출이자가 더 올렸습니다는 그거 못하도록 했던 행정지도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의 효과로 보기에는 전체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통화 정책을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렇지만 이번 금통위전에 불거진 자연 이자율에 대한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도 윌리엄스 총재가 예. 자연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얘기했고요. 며칠 전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자연 이자율, 소위 KR스타 금리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자연 이자율 처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미래에셋 그 최현만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지금 뉴노멀 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이론들이 많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연 이자율은 리얼 섹터다, 실물 경제다, 저축과 투자, 일치하는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예. 그리고 화폐 이렇게 이자율은 통화 부분에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다. 근데 이게 보통은 자연 이자율과 화폐 이자율이 일치해야 되는데요. 금융과 실물이 1대1로 갈 때는 됐습니다. 근데 금융위기에 코로나에 돈이 왕창 풀렸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금융이 실물과 3대1 정도로 화폐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섹터에서 반영되는 이자율과 화폐 시장의 이자율과는 서로 불일치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실물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자연 이자율에 대비해서 화폐 시장에 형성되는 화폐 이자율이 될 때는 이게 실효 수익률보다 지금 이자율이 낮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에 돈 넣을 바야 돈이 자기 보상이 적다는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실효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이자율이 자연이 되면 낮을 때는 결국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 쪽으로 간다. 경기를 부양한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죠. 예. 오늘 영국도 물가가 안정돼 있잖아요. 그 물가가 안정되니까 자연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떠냐? 화폐 이자율보다 자연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저금리 체제죠. 저금리를 지향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각국의 중앙 입장에서는 자 지금은 이 화폐 이자율에 비해서 자연이 낮은 상태를 이걸 교정을 안 시키면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 자연일이 낮아지는 부분에 물가가 잡히면서 자연일이 낮아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사점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K대학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앞으로는 경기 문제를 생각해서 사실 우리 금리를 낮춰야 된다 하는 쪽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매파적인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머니 일루전 문제입니다. 자, 지금 자연 실업률, 자연 그 이자율이 낮춰지는 것은 머니 일루전, 화폐 환상 때문에 그렇다. 그 지금 상태에서 그거 환상에 젖어가지고 자 금리를 인하할 때는 인플레가 재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페드 내에서는 사실 그 썸과 세브럴로 나눠지는 거고, 세브럴로 나눠지는 거고, 우리도 다양한 견해를 이런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 멤버들이 사실상 다양한 층으로 구성돼야 된다. 가뜩이나 우리는 다양하게 구성해가지고 자 직능별로 상공에서 추천하고 무슨 은행협회에서 추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 멤버들이 전부 특정 학교 특정 이렇게 과로 구성되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합니다는 사실상 지은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때 과연 이걸 수용하겠느냐. 당신들은 수용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기에는 캐션을 그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경기 예측력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경기 예측력이 높아져야 된다. 뭐 불확실한 시대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페드가 우리가 보면 이전에도 이제 페드의 경제 전망은 지표가 나오고 사실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지표가 나오고 모든 이벤트가 나오고 지표가 나오고 허둥지둥되죠. 그래서 저 표현을 썼습니다. First Around FTA 이벤트. 그거 똑같이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우리가 보는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 한국이 좀 많이 그 비판을 받는 것은 그동안 우리 통화 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페드 쫓아가 계셨거든요. 근데 페드의 포브스 모델이 경기 예측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한국은행도 그러느냐? 한국에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지금 경기의 침체 문제 이런 걸 내부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MZ세대과 소상공인의 가계부채 문제, 중하위계층에 집중돼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IMF 쫓아가기식, 페드 쫓아가기식 이런 것이 좀 한국의 내부적 여건에서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보면 과거에 제가 대우경제연구 시절이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 BOK 경제 전망은 전부 민간 예측 기관에 전부 주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전부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예측에 제각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 페드의 경제 전망 예측 부분이 많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께서도 지금 한국은행의 예측력을 상당히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이 지금 예측력을 이게 예측력이 제고시켜 통화 정책의 선제성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 지금 금통위원들이 이번에 금리를 그 동결하는 쪽에 그 다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것만 둥둥둥 거리지 마시고 다른 쪽의 현안 사항도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좀 논의해 줍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네. 해주시죠. 이 대목은 이제 애플이 사실 그 통화 정책에 예, 그렇죠. 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예.
애플이 한국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관여는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보면 이미 통화 정책은 디지털 환경 쪽에 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 쪽의 통화 정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애플이 금융에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서도 그런 영역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데요. 하는 입장에서는 애플이 단기간에 국내 금융시장에 이렇게 진출할 여건이 없다 반박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바로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도 통화 정책 여건이 디지털 여건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와 관련된 통화 정책의 여건을 좀 쭉 해서 한번 자막으로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자막 보시겠습니다. 이런 쪽도 좀 생각해 주십사. 예. 이런 쪽도 좀 다시 한번 좀 한국은행의 현학자이신 금통위원분들한테 좀 권유를 하시겠습니다. 그 애플이 금통화 요거에 대한 반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여건이 통화정책 디지털 여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통화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